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교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아요. 자,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 자, 네 번째 인간관계 부적응과 심리적 장애예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 부적응이 뭔지 또 성격 장애가 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관계 부적응하고 심리적 장애는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떤 심리적 장애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면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들고 흥미와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인간관계의 어떤 상실, 시련, 거부, 고립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유발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울증은 그냥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우울증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단박에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에요. 저는 이렇게 만일 "우울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렇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첫 번째 과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라는 상담 미션을 내줘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햇빛을 쬐면 거기다가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호르몬이에요. 일단은 내가 우울증은 다운된 거잖아요.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중학생을 상담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저에게 의뢰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외동딸이었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초등학교 때까지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사회성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아이였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이가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아직 어린 중학교 2 학년뿐이 안 된 이 여학생에게 마음의 병을 주었을까? 제가 일단은 이 아이를 인제 MMPI 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울 경량이 높더라고요 정말로. 우울 경량이. 근데 인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자신은 자신이 굉장히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집안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오니까 자기보다 더 예쁜 아이들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더 주목을 받고 또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어떤 예전 초등학교 시절처럼 정규예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꼈던 거예요. 거기다가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랑 다르잖아요. 중학교는 또 이게 학습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학습량이 많잖아요. 학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계속해서 푸시를 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숨 막히게 원래 이 아이는
천성이 막 사회성이 뛰어난 어떤 사교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눈에 띄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주목받아야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꿈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말해요. "선생님 저는 PD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가 어떤 거죠? 우리 이런 그냥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말고요. 인생 역전한 뭐 이런 그런 인생 다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로 있잖아요. 이런 걸 찍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걸로 우리 한번 상담을 한번 구조화를 해 보자.' 그래서 인제 이 아이를 뭐 이야기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PD가 돼서 했 이렇게 할 어떤 것들을 뭐 또 이렇게 인생 다큐의 어떤 시나리오도 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이 아이 보고 "그러면 너가 행운 체질이 될 수 있는 베스트 7을 한번 선택해 보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막 우울하다 이거는 불행 체질이잖아요. 근데 행운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베스트 7을 고르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름 삼행시.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갖고 멋지게 삼행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해 간절한 소원 세 가지. 왜냐하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나의 롤 모델 닮아가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멘토가 있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인제 천재성 빌리기 체험을 했어요. 이거는 인제 제가 인제 시간 될 때 여러분들한테 직접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내가 오프라 윈프리가 될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운전을 할 때는 키다리 아저씨에 나와 있는 저비스의 천재성을 빌린다든지 실제 20년 넘게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연수를 받은 선생님한테 제가 운전 연수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천재성을 빌려요. 그런데 이런 천재성 빌리기 체험은요. 실제로 꼴등하던 아이를 1 등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불행의 늪에 빠진 아이를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이끄는 굉장히 효과적인 임상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천재성 빌리기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닮고 싶은 뭐 PD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요. 외모는 비슷해도요. 분위기는 달라요. 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나뿐이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행운 체질을 위한 방법으로는 운동 중요해요. 우리 운동해야 돼요. 특히 걷는 거 중요해요. 매일매일 1 시간 이상만 걸어도요. 수많은 병의 90%는 예방할 수 있어요. 어. 거기다가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면서 걷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타파할 수 있어요. 저는 우울증 걸린 아이들은 다 산책하라고 해요. 햇빛을 보면서. 우리는 밝고 따뜻한 어떤 그런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폐쇄적이잖아요. 커튼 다 들이우고 어두운 곳에 있으려고 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불행의 어떤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식단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해요. 짜증 잘 내요. 음. 영양 밸런스가 깨지면 육체의 병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학생들은 어른도 마찬가지, 아침에는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사과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뱃살이 안 나와요. 제가 뱃살 타파했거든요. 그 비결이 아침에 식사를 할 때 과일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 먹는 양은 동일한데, 왜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서 왜 신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운동량도 줄어들고 이러면 살이 쪼끔 이렇게 뱃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50대 슬림한 몸매를 갖자, 거기다가 강철 체력을 갖자, 이러면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더니 지금은 뱃살이 없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어떤 식단 관리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아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가 이렇게 말썽을 피운다고 해도요, 그 아이는 미래의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사업가가 될 그런 훌륭한 인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5 살이고 6 살이어도요, 미래의 외교관, 미래의 어떠한 사업가, 이런 모습으로 그 아이를 본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어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상아는 "나는 행운아야. 나는 모든 것을 이뤘어. 나는 멋쟁이야." 이러면서 내가 좀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 아이가 행운 체질이 될 수 있는 베스트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상담사는 평생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면 종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교를 하기 전에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정하게 해요. 만약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멘토, 아니면 뭐 가정 내에서 내가 좀 닮고 싶은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이 종결이 돼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언제나 그분하고 상의하고 또 그분의 좋은 점을 닮아가게끔 해 주는, 그래서 인제 보통 학교 상담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제가 아이들에게 짚어 줍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잖아요. 그럼 보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또 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예를 들어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니라고 하면, 미니 같은 경우는 산책을 안 하던 아이였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했고 아침 식사를 안 했었대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건강한 변화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은 햇빛을 보며 산책하는 거. 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꼭 안아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그다음에 사회 불안 장애예요. 사회 불안 장애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가제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회피 행동, 사회 공포증, 면접 공포증, 발표 공포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천재성빌리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막 두근두근 떨리잖아요. 그럼 아하 나는 오프라 인프리야 이러면서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또 내가 가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발표를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천재성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극복 가능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이 아이가 애니어그램에 의하면은 4번 유형이었거든요. 예술가 유형이었는데 이 아이도 자살 시도하다가 저한테 상당히 의뢰된 케이스였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거기다 이런 사회 불안 장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담을 받고 제가 인제 상담을 하는 동안 이 아이랑 이 아이의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천연석 팔찌를 아이랑 같이 만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착용하게 해 줬거든요. 근데 그 천연석 팔찌가 잉카로즈, 잉카로즈인가 뭐 그런 팔찌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미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일부러 수업을 위해서 팔찌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이게 인제 로즈 쿼츠 뭐 이런 팔찌인데 천연석 팔찌인데 이거는 인제 부부의 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부 금실을 위해서 이렇게 팔찌를 한번 차 봤는데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인제 이렇게 상담 과정 중에 그 아이에게 잉카루즈라는 팔찌를 함께 만들고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결 시간에 저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은행잎이 실제로 아이가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은행잎을 주워 와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우울과 그리고 지저분하고 고통과 힘듦과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다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선생님이 와서 자신의 그런 모든 고뇌와 힘듦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은행잎으로 싹 이렇게 웃으면서 쓸고 가는, 그래서 자신에게는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런 하트 모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입체적으로 잘 그렸죠. 아이가 상담 종결할 때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도 성격 장애로 인해서 심리적 장애를 겪어도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해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사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알코올 사용 장애예요. 우리가 적당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관계도 건강하고 때로는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정 결핍이 있다든지 중독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약간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충분히 저를 사랑했지만 저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실은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좀 촬영을 좀 많이 한다든지 특히 인제 제가 사이버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8시간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은 이제 캔맥주 같은 거 한 잔 하곤 했는데
술을 마시니까 갱년기랑 맞물려서 갱년기 부종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아하. 술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독이구나.' 근데 저는 부종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단박에 끊어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해치는 거는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로 제가 술을 끊었어요. 안 마셔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어떤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중독의 성향이 있다든지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아주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술을 과도하게 많이 마시며 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잘못된 노력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요 자생적으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도 나오죠. 세로토닌도 나오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조차 살린다는 다이돌핀도 나와요. 어 제가 이런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제 술에 의존